저는 이화여대에 되어 있고요. 선거, 정당, 여론 등을 연구를 하는 정치학자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선거 정치의 문제와 제도 개혁이라고 타이틀을 잡았는데 크게는 뭐 세 가지 정도의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선거 제도 일반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변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지금 현재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은 작년에 많이 논란이 됐었죠. 총선 전에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몇 가지 이제 논쟁점들에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혹시 여기 제가 보니까 다양한 이력이시긴 한데 이제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대학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선거 관련된 수업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조금 중복이 되실 수도 있어요. 선거 관련된 수업을 들으셨으면. 자, 먼저 요새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딱 가보면 그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앞에 딱 붙어 있는데,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다인가라는 생각. 그래서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질문이 다시금 이제 부활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런 논란은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이른바 현대민주주의의 출발, 대중선거에 기반한 현대민주주의의 출발에서는 유권자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도 제한된 인구들에게만 주었죠. 지금은 이제 보통 선거권이 이제 폭넓게 확장이 되었지만 초기에는 유권자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신.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규범적인 차원에서는. 다만 유권자의 선택이 이 규범적으로 옳으냐 틀리느냐의 이제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한국 정치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는, 선거가 있을 때는 막 기대감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요. 우리나라 투표율은 굉장히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막상 우리의 대표들이 하는 활동을 보면 금방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 하는 얘기는 당신들이 뽑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권자 차원의 권력의 동의에 대한 평등이죠. 내가 뽑은 이 대의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뽑은 대표에게 이제 이 권력을 위임하는 거죠. 내 의사에 따라서 뭔가 정책을 펼쳐줘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이 참정권의 한 축인데, 이제 이 투표나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참정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선거라는 게 생기면서 누구나 선거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특정한 계급들만 권력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거고요. 유권자의 기능,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파생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대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대표가 선거 민주주의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민의를 대변한다라는 이유로. 그런데 의사결정의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유의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유권자들의 선호는 가변적이고 굉장히 즉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호를 파악해서 민의를, 의사결정, 정책 결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옳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해서 수탁자를 주창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자유의지, 대표가 갖고 있는 이 능력과 학식, 경험에 비추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대척점을 잇는 게 유권자들의 인식이나 능력이 커짐에 따라서 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통상 요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는 자신이 뽑아준 유권자 혹은 지지자들의 선호를 반영해야 된다. 그게 이제 대리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아직도 논쟁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 어느 게 더 맞는지 각 국가나 뭐 사회가 처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건 이제 장자크 루소가 오래전에 했던 얘기죠.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빗대어서 한 얘기죠. 영국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선거 때만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 뭐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는 선거 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정치인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인사하는 각도가 달라져요. 선거가 임박하면 거의 90도로 인사를 해요. 근데 선거가 끝나면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하여튼 뭐 그거는 이 선거가 민주적인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갔네요. 이건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뭐 이제 이 선거 제도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하면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선거죠.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국가마다 선거 제도는 다양해요. 근데 그 차이는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가 이른바 이제 의회가 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식, 혹은 대표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작동의 기본적인 게임의 규칙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선거 캠페인의 기본적인 규칙을 제공하고요. 유권자들이 투표 결정을 할 때 선거 제도에 맞춰서 그거를 인식하고 나서 투표 결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정부의 구성도 다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데 민주적인 선거제도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민주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사회의 인구 구성, 아주 이상적으로 말하면 인구 구성을 제대로 반영을 한 국회, 의회의 상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대리인 개념을 깔고 있는 거죠. 반면에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인구학적 구성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대표가 민의를 판단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비례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논쟁적이라는 거고요. 체제의 안정성도 관련이 있어요. 선거 제도는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보게 될 건데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라고 불리고요. 최다 1인 선출 단순 다수제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1등을 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방식이죠. 이거의 장점은 정치 공동체의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비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것도 나라마다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뭐 아주 기술적인 내용인데 선거제도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선거구 크기에 따라서, 여기서 선거구 크기라고 하는 건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느냐 아니면 복수의 대표를 선출하느냐의 의미예요. 그래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할 때는 이제 소선거구제라고 부르고요. 2명에서 4명 정도, 뭐 사실은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는 사실은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다인 선거구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굳이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2인에서 4인을 선출하는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는 그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선거구 크기라고 하는 건 지리적인 범위도 당연히 이제 넓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의 수에 따라서 나뉜다라는 거고요. 당선자 결정 방식에 따라서 누가 선출되느냐, 단순 다수제,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에요. 상대 다수제라고 부르고요. 절대 다수제, 50% 이상의 득표를 해야 되는 프랑스와 같은 방식이에요. 좀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비례제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다수제와 비례제로 크게 나누는데, 요걸 두 개를 합해놓은 게 이제 혼합형 선거제도라고 하죠. 우리는 굳이 따지면 지역구 대표도 있고 비례대표도 있기 때문에 혼합형 선거구제죠. 하지만 지역구 대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다수적 혼합형이 되는 거죠. 독일과 같은 데는 1대1이죠. 1대1의 비율.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기표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찾아서 기표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범주형이라고 불러요. 카테고리를 찾아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선호제 투표 순위를 매겨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뭐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응. 순위요. 네.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개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네? 어떤 차원에서? 유권자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역구 뭐 다 투표에 참여해 보셨잖아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에 대해서 다 잘 아세요? 후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잘 몰라요. 순위를 매겨라?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선거운동 기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유권자한테 큰 짐을 주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뭐 선호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하여튼 요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시간이 예. 조금만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만 드리면 1인 선출 단순 다수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선거제도, 우리나라 지역구 선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어로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불려요. 다양한 용어로. 근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1등만 선출한다라는 거예요. 결승선을 통과한 1등만 선출을 한다라는 거고요. 비미래적 선거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제 지금 현재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이 있어요. 우린 정당 지지율이라는 걸 굳이 따지면 얼마나 되죠?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몇 퍼센트? 40% 많이 보면. 국민의힘은 뭐 그 언저리에 있겠죠. 득표율도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30 몇 퍼센트 정도. 근데 두 정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를 생각을 해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은 30 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가지고 몇 석이죠? 180석 정도를 갖고 있죠. 60%의 의석수를 갖고 있어요. 비비례적인 선거예요. 1등만 되기 때문에 거대 정당한테 유리한 제도. 비례성은 떨어진다. 군소정당한테 불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후보 간 경쟁은 범주형 기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후보나 정당을 찾아서 기표를 하는 방식이고요. 단순 다수다라는 거예요. 과반수가 아니에요. 1등만 하면 돼요. 한 표라도 더 얻어가면 된다. 어디다 대고 써야 될까요? 이걸로 하는 게 낫겠다. 네. 장점은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선택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냥 내가 원하는 후보 한 명만 찾으면 돼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례성이 낮기 때문에 군소정당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당의 세를 갖추지 않으면 의회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다른 장점은 안정적인 정치 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이 큐브로라고 하는데 세제곱 법칙이에요. 득표율을 의석률로 전환하는 게 이제 선거 제도라고 하면 3배, 세제곱씩 띄워준다라는 거예요. 득표율의 세제곱 정도가 의석률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정당이 이제 의회 권력을 안정적으로 차지함으로써 뭔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일종의 깔려있는 전제는 여러 정당이 같이 합심을 하면 불안정할 거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지는 좀 들여다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 지금 뭐 여러분들 아마 1강에서 강원택 선생님 하실 때 민주주의 지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 탑 순위에 있는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이죠. 대부분 연립정부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거구 대표성의 또 다른 문제는 1인 선출 단순 다수제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1등을 뽑지 않은 유권자들의 선호는 반영이 되지 않아요. 다 이제 사표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지난 총선의 결과인데 보시면 지역구예요.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90석이에요. 의석 비율을 보면 63%, 35% 정도 돼요. 요 둘을 합치면 거의 99%가 육박하죠. 그렇죠? 근데 그 두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도 꽤 된다라는 거예요. 득표율을 따지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률은 요 두 정당이 다 가져간다.
더더군다나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있죠. 하여튼 뭐 이게 단순 다수제가 갖고 오는 비례성의 왜곡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요거를 조금 완화해 보고자 하는 게 이제 절대 다수제예요. 그러니까 absolute majority라는 거죠. 과반수를 획득한 사람들이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프랑스를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프랑스는 결선 투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차 투표를 해서 탑 순위 2명을 선발을 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영어로는 뭐 투라운드 시스템 뭐 다양하게 불리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사실 많이 쓰여요. 우리나라도 대선에 있어서는 결선 투표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죠, 요새. 그죠?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어떻게 아세요? 한 명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랑 붙었을 때, 그때 유일하게 50%를 넘겼어요. 그 외의 후보들은 50%가 안 돼요. 대한투표제라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스킵을 할게요. 절대다수제도는 이제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 비례제를 크게 구분을 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한 국가들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 몇 개가 있거든요. 단순다수제에서 비례제 혹은 혼합형으로 전환한 국가들, 그 중간 단계에서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그렇다라는 거고요. 절대다수제라고 하더라도 선거구 크기의 측면에서는 1인 선출 선거구고요. 기표 방식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범주용도 할 수도 있고 성원호 투표를 할 수도 있다. 근데 결정 방식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다수, 상대다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대표성을 조금 높이고자 하는 방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제인데 여기 뭐 정당 명부식이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많은 경우 이제 이 정당에 투표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도 사실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죠. 다만 정당이 명부를 폐쇄형으로 결정을 하죠. 유권자들은 정당이 비례대표의 명부를 결정하는데 관여할 수 없어요. 당원은 약간 관여할 수 있지만 일반 유권자들은 관여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개방형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핀란드와 같은 나라는 뭐 개방형으로 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뭐 하여튼 정당이 작성하는 후보 명부를 기반으로 투표를 하고 비례대표제는 생각보다 많이 써요. 민주주의 국가의 3분의 1 정도가 사용을 하고요. 역사적으로 오래된 국가, 사실은 유럽 지역에 많이 이제 몰려져 있어요. 서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일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비례제를 채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비례제 채택을 서유럽이나 북유럽에서 많이 하는 이유는 있어요. 뭐가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 비례제의 채택으로 이어질까요? 다민족 국가, 네, 다인종 국가 이런 나라예요.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죠. 대표적으로 비례제 국가들이에요. 그런 경우에서는 각 집단이 사회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들의 대표가 의회에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죠. 때문에 단순 다수제보다는 비례제를 채택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다인 선출 선거구예요. 어떤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그러니까 이 선거구가 전국인 경우가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지역구, 우리나라 비례제를 연상을 하시면 되죠. 전국 단위. 어떤 경우에는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비례대표가 할당이 되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이 비례 의석이 결정이 되죠. 많은 경우 근데 이제 이 군소 정당이 난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의 배분 자격 기준이라는 게 존재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있죠. 비례대표를 배분받으려면 3%, 예. 혹은 뭐 국회의원이 한 명 있다든지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3% 어떤 나라, 독일과 같은 나라는 5%뭐 이 정도로 스레시홀드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걸 막으려는 방지 조항이고요. 당선자 결정 방식은 사실은 단순하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헤어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어 방식은 그냥 전체 비례대표 의석 수를
뭐라고 하나요? 인구수로 나누는 거예요. 유권자 수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유권자 특정 인원수당 이제 한 명씩 당선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동트식이라는 게 있고 생락의식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뭐 나누고 뭐 빼고 뭐 이런 방식인데 뭐 아주 기술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통상 군소정당한테 유리한 방식은 회어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하고요. 소정당한테 유리한 방식. 그 다음은 생락의 방식, 동투 방식이 가장 뭐 불리하다라고 얘기해요. 대정당한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은 회어 방식일 경우에 제일 높고 생락의 동투 방식의 순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뭐 유럽의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장점은 비례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1인 선출 단순 다수제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 종교적으로 분열된 공동체 환경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거고요. 때문에 대부분 연립정부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 세력이 독식할 수가 없어요. 혹은 독점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정, 통합 이런 거에 기여를 한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이제 유권자들의 일부는 뭐 사실 많은 분들이죠. 비례대표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세요.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례대표는 우리의 대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표, 그러니까 지역구 대표를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비례대표는 가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비례제 국가에서도 그런 이 문제 제기가 늘상 있어요. 저 비례대표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죠. 섀도우 레프리젠터티브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선호하는 유권자와 대표 간의 연계가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합형을 쓰기도 하는데 뭐 섞는 거죠, 그 둘을.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요 이제 이 1인 선출 단순 다수제에다 비례제를 합해 놓은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선거제도의 출발과 변화를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뭐 최초의 선거는 뭐 46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한 선거는 48년 5월 12일 제헌국회의원 선거예요. 초기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정수가 사실은 300명이었어요. 300명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왜 300명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헌국회 때 이 제헌 의원들이 논의한 회의록을 보시면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그 시기에 이렇게 선거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혹은 권력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전문성을 보여줘요. 당시에 우리나라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인구 3천만이에요. 다른 나라를 봤더니 10만 명당 1명 정도 대표가 선출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48년 선거는 남한에서만 펼쳐졌기 때문에 300명 정수지만 200명만 선출을 했어요. 100명은 북한 지역에 있는 대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선출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이에요. 초기부터 1인 선출 단순 다수제를 했고요. 최초의 선거권은 21세. 연령 제한만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연령을 제외한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투표권을 부여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보통선거라는 걸 부여한 국가예요. 뭐 아마 아실 건데 요새는 많이 알려져서 초기에 선거권을 부여받던 사람들은 재산을 갖고 있는 남성들이었어요. 여성들은 아니었죠. 여성들한테 최초로 투표권을 준 나라는 어딜까요? 잘 아시네요. 언제 줬을까요? 네? 아니요, 그거보다 빨라요. 1898년? 제 기억에는. 네. 미국과 같은 나라는 1920년에 주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건국과 동시에 보통선거권이 부여가 됐죠.
피선거권 출마할 수 있는 권리는 25세였어요.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기에 이랬다라는 거고요. 선거 제도 관련해서 1958년의 선거법 개정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지금의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1958년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시기에 다수의 선거운동 규제 조항이 다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이제 저기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 58조에 보면 선거운동의 정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선거운동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선거운동은 뭔가요, 도대체? 네, 네, 네. 그렇게 거의 비슷해요. 선거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활동.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 이제 그걸 가지고 58조를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선거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어디 무슨 뭐 누구 뭐 특정 정치인을 비방한다든지 뭐 비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뭐 팩트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뭔가 그거를 유포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활동에 걸려요. 다 걸려요, 사실은. 근데 1958년 이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58년에 이제 이 선거운동 규제 조항으로 들어갔어요.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의라고 하는데 당시에 두 거대 정당이에요. 선거운동을 규제가 굉장히 심하게 되면 일종의 유불리가 발생해요. 누가 유리할까요? 선거운동의 규제가 세면. 우리나라와 같은 선거제도, 지금 현재 선거법에 저촉받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네? 현역 의원. 들은 저촉받지 않아요. 도전자들은 다 저촉을 받아요. 사실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장벽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도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고요. 선거운동 기간도 제한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14일이에요.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해놓은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되게 이상한 거다라는 거고요. 미국 같은 나라는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늘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행위자도 제한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총선 때마다 지하철에서 이제 이 명함 주고 뭐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후보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록선거운동원들만 할 수 있어요. 몇 명 안 돼요. 그 외의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도 있고요. 다 이제 기득권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조치였다라는 거고요. 안타깝지만 5, 60년, 70여 년 전의 선거법의 영향에 지금도 그대로 우리의 유권자들은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잠깐 이제 제2공화국 시기인데, 이게 4.19 혁명 이후에 잠깐 있었던, 사실 의회제를 천명했던 이 공화국이죠. 이 시기에 양원제 도입이 잠깐 있었어요. 제도적으로는. 민의원. 미국식으로 따지면 하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참의원은 이제 상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죠. 투 체인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출 방식이 다르죠. 민의원은 그냥 우리 지역구 선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참의원은 이제 중대 선거구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건데 제한 연기제라는 리미티드 보트라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사실 일본식 표현이에요. 유권자들은 복수의 투표권을 가져요. 우리 지역에서 중대 선거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세 명의 대표가 선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2명까지 찍을 수 있어요. 4명이 선출이 된다고 하면 3명까지 찍을 수 있어요. 5명이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복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약간의 선호 투표의 방식이기도 해요. 영국의 런던시에서 이런 방식을 써요. 지금도. 이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민의원 선거는 했는데 참의원 선거는 못했어요. 그때. 2공화국이 너무 짧게 끝나서. 그리고 이때 이제 선거권 연령이 이제 낮아졌다라는 거고요. 제3공화국은 이제 5.16 이후 박정희 정부가 들어섰던 방식이죠. 이때 비례제, 혼합형 비례제가 이때 처음 도입이 돼요. 3대 1, 지역구, 그러니까 전체 의석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의석수를 이제 내수로 나눠서 3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지역구 대표로 선출을 하고요. 1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선출을 하는데 이제 전국구라고 불렀죠. 한동안 계속 전국구라고 불렀죠.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전국구였어요. 이때 이제 혼합형 비례제가 도입이 됐고, 도입된 이유는 왜 도입이 됐을까요? 당시 지방 수도권과 윤보선 지지율이 높게 나왔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전국구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왜 갑자기 비례대표? 비례성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뭐 터키에 가서 참관을 하고서 뭐 거기에 제도를 보고서 본따 왔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비례제는 정당이 조직되어 있는 정파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근데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정당 중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정당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공화당. 박정희 당시 이제 김종필 씨가 만든 공화당이죠. 공화당이 거의 이제 유일한 정당,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정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례제 전국구를 도입을 하면 공화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공화당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할당을 해놨어요. 뭐냐면 정당 득표에서 지역구 득표에서 제1당이 비례대표에 할당되어 있는 44석 중에 절반을 자동적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제1당의 할당 배분이 되어 있어요. 이 제도는 그 이후에 한동안 거의 민주화 직후까지 있었던 제도예요. 그래서 제1당이 무조건 비례제의 절반을 가져가게 되는 22석을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제1당한테 유리한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으로,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박정희였고, 박정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화당이 의회 권력도 장악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민주공화당, 공화당의 득표율은 33.3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의석률은 63%. 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다가 이제 제4공화국 유신이 돼서 이제 권위주의 체제로 넘어가죠. 이러면서 전국구를 늘려요. 그리고 전국구는 유권자의 선호하고 상관없이 뽑아요. 이른바 이제 유신정우회라고 해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뽑아요. 근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대통령이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대통령 소속 정당이 다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독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전국구를 늘려서 의회 권력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지역구도 수선거구제에서 2인 선거구로 바꿔요. 왜 그럴까요? 2인 선거구에서는 여당이 항상 한 석은 가져갈 수 있어요. 1인 선거구에서는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2등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 그렇기 때문에 2인 선거구. 사실은 1980년대 전두환 시절까지도 이런 방식이 유지가 돼요. 제5공화국도 그렇게 되고요. 전두환식이죠. 뭐 전국구,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제는 2대1로 되어 있고, 제1당 편향의 의석 배분 방식이 또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민주화 이후인 제6공화국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가 만들어지죠. 1인 선출 단순 다수제가 만들어지고 지역구, 전국구 의석 변화가 있어요. 근데 1988년에 있었던 13대 총선까지도 제1당 우선 배분 할당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1당이 전국구의 절반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게 바뀐 건 1992년이에요. 제14대 총선서부터. 그때서부터는 이제 의석률에 따라서 배분을 해요. 여기서 의석률이라고 하는 건
지역구에서 이제 승리한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구에서 한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률에 맞추어서 75석의 전국구를 이제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구에서 뭐 우세한 정당이 더 많이 가져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의석률에 기반하면 그게 유권자가 직접 선호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역구의 정당별 득표를 다 합산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바꿨다가 지금은 2004년 이후에는 정당 투표 득표율로 결정을 하죠. 유권자들은 이제 정당에 대해 투표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역 뭐라고 하나요? 전국구 의석이 배분이 되죠. 2004년 17대 총선 때 이제 지금과 같은 제도가 도입이 되죠. 1인 2표제.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표를 행사하죠. 그렇죠? 내가 선호하는 지역구 후보에 투표를 하고요. 그리고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구에 투표한 거는 이제 지역구의 대표를 뽑는 데 쓰이고요. 정당에 투표한 거는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데 쓰여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선거구간 인구 편차의 문제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계속 판결을 해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선거구마다 유권자의 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은 인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선거구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근데 저 농어촌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을 가면 굉장히 넓은 선거구를 커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한 건 그 인구 편차가 특정한 비율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2001년에는 3대 1, 그러니까 3배를 넘을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한 거고요. 지금은 2014년 판결 하에 있는 건데 2배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A라는 선거구, 가장 많은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인구의 선거구의 이 비율이 2대 1을 넘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우리는 이제 선거 때마다, 총선이 있을 때마다 선거구를 다시 획정을 하게 되는데, 그리는데,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죠. 그렇죠? 선거 연령 하향됐고요. 2020년에 이제 18세까지 내려갔죠. 피선거권도 연령이 하향이 됐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는 18세 이상이 출마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출마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파트로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선거제도 1인 선출 단순 다수제고요. 비례제를 선발하기 때문에 혼합형이기는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비례대표 몇 석이죠? 우리 300석 중에 46이 맞아요. 254대 46이에요. 그전에는 253대 47이었는데 지금은 46밖에 안 되고 그러면 몇 퍼센트인가요? 한 20%도 안 되죠. 한 15%가량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례성이 높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비례성의 왜곡 문제가 계속 많이 이제 논의가 돼요. 근데 최근의 상황, 여기 나와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게 선거제도에 기인한 결과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파적 양극화의 심화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혹은 국민의힘 지지자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개헌과 탄핵 이후 매번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둘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선거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임해서도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기권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근데 그게 의석률로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정파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대1로 양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깔려 있고 일종의 선동도 깔려 있는데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게 극단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팬들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지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극단화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중요한 건데 과거에도 내가 좋아하는 후보자를 뽑았죠.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게 극단화되기 시작을 하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에 대한 혐오로 가요. 우리 지난 주에 아마 하상훈 교수님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극단적인 혐오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협치가 부재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러한 이 갈등이 누적된 이제 최악의 결과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원성에 근거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가 뭐 다양한 원칙에 기반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그렇죠?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이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면 정파적 양극화의 심화는 그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서적인 양극화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심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우리의 선거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뭐 많은 정치학자들이 선거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이 제도 개편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선거제도 개편을 하려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1차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기득권 정당들은 바꾸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도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정당에 유리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군소정당은 국회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없죠, 사실은. 군소정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뭐 한두 개의 정당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우리의 정당들은 지역 기반이에요. 지역 기반. 그래서 탄탄한 지역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계속 기득권을 강화해 왔다. 반면에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거의 20대, 30대 분들이 대부분인데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죠. 그렇죠? 다양한 이해관계와 선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호를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지금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양성을 높여라, 정치국회를 시연해라, 대결 정치를 타파해라, 뭐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렇게 선거제도를 개편해라라는 요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지난 이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한 1년여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꽤 있었어요. 국회 내에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이제 선거제도를 일단 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뭐 그동안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으니 2024년 총선에서는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선거를 1년 더 앞둔 2023년 1월에 이제 국민의식 조사라는 걸 해요.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5월 즈음에 공론조사라는 것도 해요. 그래서 몇 명,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한테 정보도 주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급조된 의견이라면 공론조사라고 하는 건 각 지역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일정한 수를 모아놓고 그들한테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이 선거제도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선거제도는 어떻게 개편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제 의견을 물어보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정의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약간 이제 모순이 되어 있기는 해요. 여론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하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하면 비례제를 늘려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대등하게 갈려요. 요새는 조금 더 높아진 것 반대가 더 높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비례대표를 늘려라라고 하는 건 현실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역구를 줄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지역구를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역구 대표를 줄이기. 근데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은 300명 정원을 갖다 두면 지역구를 줄이거나 아니면 정원을 늘리거나 전체 정원을 늘리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비례제를 늘려라라는 요구를 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수가 느는 거에 대해서는 극도의 반감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많이 숨어요. 선거제도 바꿔야 됩니다. 비례제 늘려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싫어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례제 늘리려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가뜩이나 국회에 대한 신뢰도도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 재헌헌법 당시에 300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몇 명 기준으로 300명을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3천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300명이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고 있는 유권자의 수가 과거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많다. 뭐 조금 이따 그때 그런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론은 조금 복잡한데 실제로 공론조사를 해본 결과는 여기에 이제 반영을 하진 않았는데 비례제 늘리고 정수를 늘려라라는 의견이 많이 조금 더 올라가요. 여기에는 이제 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계특위에서 뭐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선거제도 개편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뭐 복잡한 개편안이라는 걸로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해요. 결국에 셋 다 안 됐어요. 보시면 제가 설명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대는 유지하자. 지역구는 중대선거구제로 가자. 어떤 면에서 보면 군소정당도 진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1등이 아니더라도. 비례제는 권역별로 가자. 근데 병립형으로 가자라는 얘기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과거와 같은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지역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이제 연동형이라고 하면 정당 투표에서 결정되는 거는 독일과 같은 방식인데 정당 투표에서 예를 들어서 30%를 얻었다. 특정 정당이. 그러면 국회의원 정수의 30%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역구에서 많이 얻었으면 비례대표의 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 정당이 가져가는. 그래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간에 관련성이 없다. 따로 떨어져서 뽑는다라고 해서 병립형이에요. 연동을 한다라고 하면 독일과 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지역구에서 많이 의석수를 배출한 정당은 정당 득표율을 그만큼 얻지 않으면 의석수의 제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비례대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이제 병립형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병립형으로 가자고 주장할 것 같으세요? 거대 정당이에요, 당연히.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고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뽑읍시다. 우리는 준연동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의 연동이 가미됐어요. 근데 이 준연동이라고 하는 건 비례대표 의석수의 절반만 연동을 시킨 거거든요. 절반만. 나머지 20몇 명은, 23명은 그냥 병립형이에요. 23명만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뺏기기 싫어가지고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선거구제도 3개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기형적인 선거제도고요.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선호가 다 들어가 있는 선거제도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렇게 복잡한 선거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선거제도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실은 유권자들이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단순한 게 좋은데 복잡성이 가미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안 됐죠. 그래서 그 기존처럼 뽑자라고 한 거죠. 우리 이제 개편의 쟁점들을 보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를 보면 소선거구제와 2명, 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가 비슷하게 나와요. 아까 소선거구제는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 거대 정당이 유리해요. 전국 단위로 폭넓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당이 유리해요. 1등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군소정당들은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4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4등도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반면에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
떨어져야 될 사람도 당선될 수 있다.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데도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렇죠? 1인 선출 그러니까 이 지금 같은 상대 다수제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 찬반이 갈리고 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선구제가 좋은지 중대선거가 좋은지 지역구에서. 그리고 투표와 의석 배분 방식에 있어서 연동형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은 준연동형이니까 과거 2020년 총선 이전이죠. 2016년까지 병립형이었어요.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어느 게 더 좋은지. 연동을 시키면 거대 정당한테 불리해요.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정당한테 불리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300석인데 아까 뭐 그냥 러프하게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0%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칩시다. 연동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중에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120석이에요. 120석. 300의 40%. 120석 이상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120석을 넘기죠. 그럼 비례대표는 빵이에요. 빵.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게 연동형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달갑지 않게 받아들인 게 준연동인데 그것조차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죠. 얘는 우리 정당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비례대표를 내지 않아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둘 다 하는 방식이죠. 국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러니까 공론조사의 결과는 연동형의 지지 비율이 높아요. 국회 내의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당 명부, 비례대표를 우리 이제 이 후보 명부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유권자가 관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주장이 들어가요. 개방형 명부제를 원해요. 지금은 폐쇄형이에요. 비례대표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비례대표가 됐는지 몰라요. 그냥 정당이 설명하는 대로 그냥 듣는 거예요. 이분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뭐 명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 비례대표 1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몰라요. 근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역구는 우리가 알아보고 뭐 얘를 뽑건 말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데 비례대표는 관여할 수 없다. 관여할 수 있게 해다오. 개방형 명부 방식이에요. 명부를 결정하는데 관여를 하고요. 또 개방형 명부라고 하면 투표를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정당 투표를 하지만 핀란드와 같은 나라는 정당 투표용지에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쫙 있어요. 거기에 기표를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비례대표는 이 사람이야. 정당에 찍을 수도 있고요. 후보에 직접 찍을 수도 있어요. 개방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용지가 있다만 해요. 피면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방형이 갖고 있는 단점은 유권자가 해야 될 일이 많아져요. 20명의 A라는 정당이 2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이 중에 내가 고르려면 20명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다는 아니더라도 서너 명은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구 후보 알기도 힘든데.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규제 중심의 선거법 하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의석 배분 방식이 이제 두 번째 논쟁점이고 세 번째는 의석 정수의 확대 문제가 있어요. 일종의 우리 맨날 한동안 얘기했던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면 의원 수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은 축에 속해요. 그렇죠? 10만 명, 15만 명 정도 당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300석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원 정수의 확대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아주 싫어해요. 현역 국회의원들은 뒤에서 숨어서 웃어요. 아싸 이러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걸 싫어하는 이유.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은 특권도 받고 세비도 어마어마하게 받고 하는 일 없이 이러고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데 왜 쟤들을
한테 우리 세금을 투여해. 더 뽑아?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가뜩이나 특권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한테. 더 늘리면 특권이 더 많이 늘어날 거. 과연 그런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 오른쪽 아래편에 있는 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 절반 정도가 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늘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크게 왜곡된다라는 거예요. 다양하지 못한 사람들이 국회 구성원들이 되고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없애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극화로 이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대화나 타협을 어렵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사회는 다양해져 가는데, 사회를 못 쫓아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 확대가 필수인데, 비례대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 비례대표를 뽑는데 일반 시민들이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 이따가 이 질문 시간에 있으시면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또 하나는 이 권역별과 전국 단위 비례대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개특위 안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죠,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로 선정이 돼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 가지고 이제 의석 배분이 되는 거죠. 근데 권역으로 쪼개자라는 거예요.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뭐 강원, 충청권 이렇게 적게는 3개, 넓게는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의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거기에 할당되어 있는 비례대표를 배분하자라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46명을 예를 들어서 3개 지역에 할당을 한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의 지역에 뭐 10서너 명이 이제 할당이 되겠죠. 더 어려워져요. 군소정당이 진출하기는. 그나마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권역을 더 쪼갠다? 더 어려워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5명의 비례대표가 할당이 돼 있다면 20%를 넘기면 무조건 한 석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0명을 뽑는다? 10%예요. 권역으로 쪼개면 그 권역별로 할당되어 있는 의석수가 줄게 되어 있어요. 비례대표 의석수가. 당연히 군소정당은 비례대표를 가져가기가 훨씬 더 어려운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17개 권역으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지금 46석을 17개로 나누재요. 2-3개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그냥 지역구에서 뽑지. 그럴 바에는. 그래서 비례대표 선거구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유권자들은 사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선거제도 영향 하에서 우리의 선거에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투표에 참여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제약 속에서 있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선거 자체가 민주적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야기는 우리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제도가 그렇게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이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이 관여해야 된다는 거죠. 개편에 있어서는. 당장은 비례성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그게 비례대표를 늘리든지 연동제를 강화하든지. 그렇죠? 대표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결선투표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표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려면 여기 아직도 많네요. 높이려면 뭐 지역구 대표 비례대표 비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거고요. 최소 3대1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역구를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려우니 농촌 지역에서 우리 지역구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동네 유권자들은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수를 늘려야 된다. 국회의원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
라는 건데 국민들의 절대적인 반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뭐 300명이 많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ECD 국가 평균은 인구 10만 4천 명당 1인이에요. 여기에 맞추면 최근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493명이 돼야 돼요. 국회의원 수가. 우리 가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은 435명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하원만 봤으니까 그런 거고요. 상원도 있고요. 연방제잖아요. 주 단위의 모든 대표들이 다 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별 의미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뭐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국회에 돈 많이 써요. 국가 전체 예산의 0.15%밖에 안 돼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안 써요. 그래서 그 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 게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특권이 너무 많아요. 특권이 생기는 건 국회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가 한 1000명쯤 돼요. 국회의원이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특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면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장벽을 계속 높여놓는 거예요. 그 권한을 계속 누리려고 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상권분립 지금 막 계엄 탄핵으로 막 난리가 나 있는데 행정부 견제 기능이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구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행정부 공무원은 115만 명이에요. 국회 공무원은 4,800명이에요. 다 합쳐서. 4,800명이 국정감사 때 뭐 행정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예산감시 기능 1988년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8조였다면 지금은 600조가 넘죠. 그렇죠? 국회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예산감시를 어떻게 해요? 할 일이 그만큼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기도 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수 확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선결 조건은 사실은 있어요.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특권을 남용했을 때 처벌을 제도화해야 된다. 있어요. 잘 안 지켜줘서 그렇지. 그걸 잘 지키도록 강제해야 된다는 거고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정당 지금 현재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난 다음에서는 일사불란한 하나의 집단이 돼버렸어요. 정당 내부에 국힘의 다양한 목소리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 없어요. 선거가 한번 지나가면 공천권을 통해서 반대파들을 다 날려버려요. 반대 계파들을 정리를 해요. 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그거에 극단화하게 되면 이제 트럼프의 공화당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 강화, 이것도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정당 설립 규제 또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당을 설립할 수 없어요. 우리 젊은 20대 30대 유권자들이 우리를 위한 정당을 만들어보자, 청년당 만들어보자, 못 만들어요. 정당을 만들려면요, 여러분들 전국의 5개 시도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돼요. 전국 단위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울에 중앙당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춰야지 정당 설립 허가가 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뭐 몇 명 이래가지고 청년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 돼요. 허가가 안 떨어져요. 정당법이 그렇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